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3월 2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오전과 오후는 완전 다른 시장이었습니다. 네. 저는 좀 학습 효과가 엉뚱하게 든 건지 어제 매도 사이드카가 있었으니까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나와주지 않을까. 모두가 또 기대했을 거예요,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예. 하지만 매수 사이드카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걱정이 됐던 게 오전장에 이제 하락을 좀 해가지고 상승분 다시 반납하나 보다 했는데 오후장 그래도 많이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그렇게 막 나쁘게 볼만한 시장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전략 다시 또 잡아봐야겠죠. 오늘 머니쇼 플러스에서 함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 오늘은 코스피 일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아주 크게 상승 출발했지만 대략 한 11시 좀 넘어서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다시 한번 좀 만회해내는 코스피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일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렇게 움푹 파였을 때 있었던 일이 또 중동 리스크가 한 번 더 불거졌습니다. 이때 1097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는 미국이 사실 어제 5일간의 유예 시간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시간차로 막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한 정보가 좀 없기는 합니다. 뭐 이스파한 발전소와 호람샤르 발전소를 공습했다라는 이야기에 유가도 올라가고 지수도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소식은 딱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은요, 코스피를 1조 9천억 원 가까이 팔았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매수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1,671억을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오늘 양시장을 모두 매수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세 가지 키워드로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유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뭘 유예했을까요? 자, 트럼프가 어제 최후 통첩을 얘기했었는데 그 공격을 5일간 유예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행히 또 우리 시장에는 이번 주까지는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트루소셜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해석하자면은 이 내용과 같습니다.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나눴다는 얘기가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던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 될 것 같지만 이란은 여전히 두 나라는 협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반등. 무엇이 반등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2차 전지 하반기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ESS와 IAA 수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IAA는요, 이제 유럽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말고 메이드 인 EU로 거의 세제 혜택도 주고 공급량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데 한국이 수혜가 될 것이다. 3월 4일에 나온 소식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밸류체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 종목별로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큰 호재가 있었죠. LNF 단에서 일단 큰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3년간 1.6조 원 규모의 LFP 양극재를 삼성 SDI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LNF는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납품을 하고 삼성 SDI까지 됐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가 국내 양극재와 이렇게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상당히 또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벤더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상당히 좋았거든요. 주가 어땠는지 한번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SDI 5.58% 상승,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은 더 올라갔죠. 10%대 올라갔고요. LNF 좋았습니다. 11.57%,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5에서 7% 상승세였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뭘까요? 착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있었던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가 AD에 이제 미국에 발행하는 주관사 선정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해외 IB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관사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발행 방식, ADR을 가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주 발행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게 지금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사실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가 많이 기대했었는데 신주 발행이라면 또 주주 가치의 희석이 우려가 되는 포인트들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덜 상승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주가들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흐름 좋았습니다. 5.68%. 근데 살짝 파란색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좀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자, SK 스퀘어가 더 많이 올라갔죠. ADR 수혜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6.82%. SK 본주도 올라갔고요. 삼성전자, 두산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아마 ADR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3%대 이렇게 1%대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예, 반등, 착수 이 세 가지 이야기 오늘 머니쇼 플러스에 모두 준비해 봤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지금부터 만들어 가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간밤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공격 유예 발언에 양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하며 지금 마감 당시의 상승률은 다소 조금은 아쉬운 감이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 여전히 좀 중동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 그만큼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져볼 차별화된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ISN 김태성 본부장,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뭔가 막 성에차게 올라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오전장에 비하면 정말 다행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오전장 비하면 혹은 원달러 환율까지 감안을 해보면 네. 이 정도의 상승 마감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8시간에서 5일로 시간이 유예된 거지 뭔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지금 없다라는 관점. 그리고 현재 상황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쪽 뉴스를 좀 확인을 했는데 이란에서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이 이미 거기에 또 떨어져서 여전히 지금 전쟁은 ING 중임을 네. 감안을 해보면 이 정도의 마감은 저는 굉장히 괜찮은 상황. 그런데 문제는 마감이 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쵸.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을 좀 갖고 있어서 이번 한 주는 신중에 신중을 조금 더 가해야 되는 그런 주가 아니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건 대표님, 어쨌거나 어제 떨어진 것만큼의 회복은 못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오히려 다 바꿔서 생각하면 오늘까지도 매수의 기회, 그러면 개인의 승리? 아하.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하. 극단적인 질문이 이거 또 어떻게 피해가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강하게 시작합니다. 오늘. 쉽지 않네요. 네. 네, 쉽지 않고요. 그리고 개인도 요즘에는 좀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이제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 오늘 받은 물량이 그렇게 이제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거. 네, 그만큼 여유는 조금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요 정도면 저도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반도체 많이 빠졌고요. 오늘 뭐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 때문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네. 사실 시장에서 조금 많이 빠진 건 맞거든요. 근데 오늘 참 다행인 거는 또 소부장단에서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크로가 문제인 거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섹터별, 산업별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가져야 될 포인트는 하나인 것 같아요. 얼마나 싸게 살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빨리 올라갈 거냐인 건데 지금 구간은 조금 애매한 게 방금 이제 태성 본부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드는 생각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좀 챙겨줄 때, 오늘 좀 챙겨줄 때
빠져야 돼. 나가 있을까 이제 그쵸, 슬슬 그런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그것도 있고요. 요즘에 참 저는 개인적으로 미장 보고요. 아침에 NXT 딱 시작할 때 체크하고 정규장 시작할 때 한 15분 딱 체크하거든요. 다 극과 극입니다. 예. 네. 미장 보고 야 그래도 흐름 이렇게 갈까 살짝 예측은 그래도 이제 미심쩍지만 기대를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가는 거 보면 장 초반에 살짝 움직이다가 결론은 따로 움직여요. 네. 우리나라 국장 따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정규장 딱 개장하잖아요. 또 따로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전략은 심플한 것 같아요. 줄 때 빠지자. 네, 맞아요. 네, 줄 때 빨리 빠지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돌긴 돌아요. 근데 박자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뭐가 갈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것도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차라리 좀 오랫동안 오랜 상승률을 가져왔던 건 포트에서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을 할 거다? 네. 그러면 차라리 저 같으면 월요일, 화요일에 사서 금요일에 팔 것 같아요. 나쁘지 않고요. 뭐 금요일 날 사서 다음 주 월화에 파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괜찮은 체력들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을 요즘에 좀 담으세요. 그래갖고 주면 파시는 거죠. 반대로 요즘에 제 주변에도 사실 개인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대표님 많이 빠질 때 그럼 사서 그 다음날 오른 만큼 팔면 되지 않아요? 요즘에 하루 빠지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면 하루 네. 오르던데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도 예상치 못한 순환매가 옵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네. 뭐 전쟁 자체가 그렇죠, 맞아요. 일단. 예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전한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섹터 중에서 사실 괜찮은 섹터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 섹터를 좀 싸게 산다라는 기회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샀다 팔았다 잘못하면은 사실 또 물릴 경우도 있으니까 되려 빠질 때마다 더 사세요. 그냥. 네. 네, 그러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미국 ADR에 던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는 2% 움직였고 하이닉스는 5%대 종가 상승을 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사실 요즘 삼성전자가 4% 오르면 하이닉스도 4% 오르고 10% 오르면 둘 다 10% 오르고 이런데 오늘은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좀 ADR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ADR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또 이유는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빠졌는데 맞아요. 지금 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이제 오른 것을 좀 보아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미국 내 투자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죠. 만약 내가 SK하이닉스를 직접 투자할 수 있다면 마이크론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그쵸. 이렇게 좀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ADR 상장에 있어서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질타가 좀 많았었죠. 하지만 시원하게 자사주 소각해버렸고 신규주로 지금 ADR을 상장을 하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술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주주를 위해서 네. 신뢰도가 굉장히 높구나 라는 것을 또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DR이라고 하는 게 미국 내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들이 원화로 거래 안 하겠죠. 달러로 거래하겠죠. 그러면 자금이 모아지는 그 금액이 네. 원화가 아니라 달러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고 지금 공장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 빠르게 해야 되기도 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는 아직 미국에 돌아가는 공장이 없어요. 그럼 이것의 속도를 좀 내면서 그리고 혹시 모를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견제 너네들 왜 삼성전자는 투자를 했는데 하이닉스는 아직이야? 우리는 할 겁니다. 그래서 ADR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거리들이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SK하이닉스의 지금의 어떤 행보는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반도체 IT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이들이 증설을 하니까 네. 1차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비주 일부는 저는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자사주 활용 아니고 신주 발행으로 좀 가닥이 잡혔잖아요. 근데 신주 발행으로 가면은 더 많은 주식들을 이제 발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의 가치 희석도 좀 생각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을 넘어서는 신규 자금이 들어오니까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은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 또 그만큼의 자사주를 소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차피 지금 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잘 깔려줬고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거대 자사주 조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보다는 이번에도 그럼 자사주 소각해주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그만큼 돈이 많겠지.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지금 주주들의 어떤 심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을 한다면 네. 저는 충분히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현재 구간에서도 오랫동안 네. 머무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거우 대표님, 이 ADR 소식과 함께 오늘 하이닉스보다는 SK 스퀘어가 더 많이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SK 스퀘어도 이 ADR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도 똑같지 않나요? 신주 발행으로 가면은 또 스퀘어가 갖고 있는 지분 자체도 희석이 되잖아요. 여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방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에 다 포함되지 않나. 여기 그러니까 똑같이 그만큼의 더 많은 돈을 쓸 어느 거다. 정도는 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감안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초반 방향성은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자사주로 ADR 상장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좀 원성이 있었죠. 네, 근데 원성 나오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냐면 바로 턴에서 자사주 소각해버렸고요. 야, 신주 발행할게 이렇게 빠르게 갔거든요. 태세 전환. 그러면 태세 전환을 저는 시류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입장에서는 주주들 잘못 건드리면 별로 안 좋고요. 아유. 네, 두 번째는 정부 눈치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야 이런 저런 거 하라고 지금 상법 개정안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SK하이닉스가 엇박자를 탈 일은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SK 스퀘어 입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것 같으니까 최근에 SK하이닉스랑 SK 스퀘어랑 주가 흐르는 움직임은 비슷한데 SK 스퀘어가 조금씩 더 갑니다. 네. 또 조금 더 가볍긴 해요. 네, 조금 더 가벼워서 조금씩 더 가고요. 그다음에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이 자금을 가지고 와서 이 공급자 우위인 시장에서 얼마나 더 빠르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게 더 포커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방금 저희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가볍게 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은 그래도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ADR 이슈가 얼마나 갈 거냐는 사실 의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너무 세니까 이 안에서 지금 주관사 아무리 빨리 선정한다라고 해도 시간 조금 걸릴 거예요. 이게 오늘 오른 상승분이 네, 조금 성에 안 차긴 하죠. 안 차죠. 그렇죠. 네, 안 차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수급 입장에서도 원래 정상적인 상황에선 빡 갔는데 이거 거의 10% 뉴스입니다. 그쵸, 무조건이죠. 예. 무조건 두 자릿수 가고 뭐 이번 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라고 저희들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매크로가 너무 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우리도 예측할 수 없으니 조금 보자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럼 저희들도 시류는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괜히 역행했다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좀 따라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DR 상장으로 확보되는 실탄이 어디로 사용될지도 사실 오늘 뉴스에서 좀 이미 힌트를 얻은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지금 12조 원 규모의 EUV 장비 도입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사실 네. 지금 SK하이닉스가 좀 급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뉴스도 있고 차세대 클린룸 조기 개방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 좀 조급한가 본데요. 그러니까 조급하다기보단 지금 서로 그 시장의 점유율을 놓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마이크론이 지금 쫓아오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뺏기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은 나라의 같은 어떤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경쟁사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지금 P5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SK하이닉스가 가만히 있는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급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지금 서로의 선의의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전제 조건이 하나 좀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 네, 디램의 가격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여기서 꺾이면 안 돼요. 지금 유지. 네, 증설을 하거나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히 해당 산업과 해당 기업에게 좋은 맞아요. 이야기인데 이 뉴스가 만약에 메모리 칩의 가격에 약간의 스크래치를 좀 내게 되면 전제 조건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서로 공격적으로 증설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아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나오는 뉴스가 마치 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우르르 좀 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서두른다기보단 지금
메모리 칩의 가격에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좀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그리고 EUV 장비 12조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 계산해 보면 또 그 생산 규모가 나와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규모가 나온다. 이 기업들이 월 그리고 반기, 분기별로 생산 규모를 뭐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은 사항은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에서 나오는 숫자를 고지고대로 믿기보다는 그냥 투자를 장비 쪽에 하고 있다. 그리고 공장 쪽에 하고 있다. 요 정도로 저는 그쵸? 받아들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 ASML EUV 장비 샀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소부장 또 달릴 만한 뉴스가 나왔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지금 증설은 서로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 하나? 우리가 먼저 할까? 요런 그 눈치를 같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요. 증설이 중요해서 뭐 공급이 늘어나서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디램, 낸드 모두 좀 현재 가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증설이 나와야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부장이 본격적으로 랠리 시작했고 사실 어제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길건우 대표님 네. 테라팹 이야기가 네. 사실 이게 소부장 상승 트리거가 아니었을까? 맞아요.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곱하기 2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속 좀 소부장도 힘을 내서 받아갈 포인트가 있다고 보세요? 뭐 있다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대형주는 사실은 매크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안 좋고 예. 유가 높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 선방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반대로 치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소부장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괜찮은 뉴스만 있다라고 하면 수급은 충분히 몰려올 수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조금 작용했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코스닥 내에서도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가 뭐 이제 3천당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상위에 보면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의외로 잘 버티고 있거든요. 오늘 원익 IPS가 15%. 예. 야, 이제 또 가네 이런 생각이 바로 들고요. 원익 IPS. 예. 그 아래 뭐 ISC가 사실은 어제는 또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좀 잠깐 쉬긴 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소부장들이 뉴스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들도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래 테라팹이 진짜로 될까? 그 현실성에 대한 건 네. 있지만 그래서 네.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예 저 현실성 없어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소부장은 맞아요. 좋은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현실성이 없으니까 의외로 매크로에 묻힐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저희의 좋은 시나리오대로 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애들도 다 올랐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원익 IPS가 조금 덜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덜 오른 애가 키마식으로 한 번에 쫙 오르고요. 올라있던 애들은 플랫 유지입니다. 네, 그만큼 희석되는 구간에도 들어갔다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네. 네, 그래도 매크로가 어느 정도는 잠잠해져야 반도체의 순수한 좋은 뉴스들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테라팹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안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별 상관은 없다라고 봅니다. 뭐 이유인즉슨 테라팹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인력 수급이거든요. 아유, 그거 한 번에 못 구해요. 못 구해요. 네. 네, 못 구합니다. 근데 구하더라도 뭐 내년은 돼야 몇 명 정도 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안에서 삼성전자가 뺏길 일은 사실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테슬라에 어쨌든 A16 칩 위탁 맞아요. 생산 오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테슬라가 테라팹 하려고 했다가 그냥 너 우리랑 같이 하자. 이 파트너십으로 더욱 공고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현재 기준에서 매크로 빼고 반도체 악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잠깐 쉬었다가 소부장 조금 올랐으니까 이것도 한 타임 늦게 들어가시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매크로 아직 불안하니까 한 타임 늦게 들어가시는 게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 타임 늦게. 지금 막 네. 성급하게 매수 버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애프터마켓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죠? 모르겠어요. 종가가 1.83% 상승이었는데 야 지금 19만 전자 넘어서 2.63%. 그래도 한 템포 늦게. 가죠? 바로 바꾸시나요? 아닙니다. 네, 그래도 한 템포 늦게. 왜냐하면 이건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올라갔는데 야 그래도 나쁠 거 별로 없잖아라고 생각해서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아직은 매크로가 네. 좀 세다. 맞습니다. 그럼 한 템포 늦추자. 왜냐면 오늘 내일 아침 맞아요. 장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동의하시죠? 한 템포 늦게.
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삼성전자가 둘이 좋냐, 가르지 마라. 맞아. SK하이닉스가 좋냐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기업, 둘 다 우리나라 기업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건 HBM4에 대해서 네.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거고 SK하이닉스가 불리한 거냐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HBM4는 전체 매출에서 20%가 넘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네, 그러면 여전히 HBM3 이 8단, 12단이 메인일 텐데 메인으로 본다면 여긴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 우위거든요. 그래서 시점과 시간의 차이가 좀 달라서 서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지만 저는 둘 다 좋게 보는 게 예. 낫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반도체 안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구분하지 말고 같이 가져가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포트 안에서 이 투톱하고 소부장까지 다 챙겨보면 비율을 전체로 어느 정도로 잡아야 돼요? 4대 4대 2를 저는 계속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4-4-2. 네, 똑같네요. 4-4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고 이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서 이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 반도체 소부장에서 그러면 어떤 분야가 나을 거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대답을 하면 계속 테스트 소켓 쪽을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 쪽에 어떤 기업들이 있냐? 리노공업, ISC, TSE, TFE. 그러니까 왜 제가 테스트 소켓을 이제 선호를 하냐면 기판도 있고 아니면 한미 반도체도 있는데 왜 이제 그들을 선호하냐? 소재, 부품, 장비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테스트 소켓주들입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라 소품종 다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만들 때 마진율이 좋은 거예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유지하는 게 뭐죠? 칩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서 네. 본인들이 칩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사, B사, C사에 맞는 각자의 테스트 소켓들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네. 저는 소부장 쪽에서 본다면 테스트 소켓 쪽을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4대 4대 2로 한번 고민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이야기 저희가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고요. 반도체는 속도전 펼쳤는데 2차 전지는 이제 반등을 준비하는 건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좀 많긴 했는데 결국에 메인은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결국에 2차 전지 키워드는 탈중국, 요거 하나로 좀 잡아보면 될까요? 탈중국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 같고요. 키워드는 사실 2차 전지에는 크게 보면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탈중국 하면서 LFP가 점점 우리나라로도 넘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ESS 관련해서 북미에서 중국이 굉장히 많은 걸 잡고 있었는데 점유율 야금야금 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이 요즘 들어서 이슈는 되고 있죠. 그만큼 탄력은 못 받고는 있으나 근데 이제 신재생 쪽에 주가랑은 또 다르게 결론은 늘어나기는 할 것 같아요. 네, 뭐 풍력과 태양력은 점점점 비중은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안전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또 ESS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안고 갈 것 같고요. 최근에 강조 엄청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도 전 또 똑같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해제 이런 거 하면 해야죠. 다른 섹터 대비해서 2차 전지가 조금 쌉니다 요새. 기억납니다. 못 갔습니다. 기억나요.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오늘 시장에서 조금 반응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NF가 야, 다 잡았네. 이게 된 거죠. 네. 오늘 삼성 SDI까지. 네, 오늘 딱 삼성 SDI까지 잡아버리니까 그 양쪽을 그냥 탁 잡는 거잖아요. 국내 거 하나 잡고, 양쪽 잡고, 그다음에 테슬라랑 네, 국내 또 양쪽 그러니까요.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앞에서 끌어주니까 LG엔솔도 사실 많이 빠져 있었는데 10% 갈 건 아니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가격으로 쫙 몰려버리는 걸 보고 야 그래도 2차 전지 테마가 그래도 테마로 끝나진 않겠구나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은 이거죠. 따라갈 거냐? 따라갈 거냐? 네, 따라갈 거냐? 말 거냐? 근데 지금 타이밍은 조금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와, 네. 진짜요? 네, 이번 주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짧게 봐서요? 아니면은 길게 본다라고 하면 파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도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조금씩 그리는 파도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기존 파도들은 보면 살짝 그리는 듯 하다가 늦게 들어가면 꺾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바닥은 어느 정도 다져졌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기존 대비해서 조금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앞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국내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나 뭐 전반적으로 보면 소재 관련 기업들이나 셀업체들한테 나쁜 뉴스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짧게 보더라도 반도체와 다른 애들이 수급을 조만간에 다시 끌어당길 수는 있어요. 매크로가 좋아지면. 근데 이제 그 구간이 저는 굉장히 짧게 봐도 한 일주일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수급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2차 전지가 뭐 전기차가 잘 팔려서 상승하는 게 아니죠. 네. 뭐 이제 ESS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고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곳이 다양해지니까 밸류를 좀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2차 전지의 현재 밸류는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직은 조금 비싸다고 보세요? 아직은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수주 잔고가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1차로 환호는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원했던 실적의 개선세,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나. 성장성은 줄 수 있다? 성장성은 줄 수 있죠. 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2차 전지 전기차의 밸류를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조금은 높다. 야.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대신에 높다 그래서 이제 안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니고 저도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간밤에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입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이 밑에 숨어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탄산리튬 가격인데 어제 급반등하면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그 시세의 탄력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삼성 SDI도 LG 에너지솔루션도 이때다 싶어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우르르 좀 나왔잖아요. 이것을 좀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제 지수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온 기업들이 어디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PM. 맞아요. 2차 전지였거든요. 그러면 5일 동안의 유예 기간에 누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단기 시세는 2차 전지 쪽에서 한번 이번 주는 기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중장기 투자를 했었을 때는 1순위는 삼성 SDI, 그리고 2순위는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3순위로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지만 한중 NCS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전체 올 매출의 ESS. 다수가 이제 ESS라서 이쪽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ESS가 제일 키워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렇죠. 네, 그렇죠. 밸류를 주려면 그런 건데 앞서 저희 뭐 자막에도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체 매출에서 ESS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SDI도 작년에 22%에서 올해는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ESS 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길건우 대표님, 네. 저 수치가 지금 만족스러운 수치 같으세요? 50%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높게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작년에 기대감 다 올려놓고 네. 매출 비중이 너무 적어서 사실 실망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는 그래 에너지 전환이 빨라질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속도가 못 따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ESS 관련해서 매출 성장은 조금 빨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어찌됐건 센터를 짓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그래도 어찌됐건 네. ESS 관련된 애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많이 늘어나는 구간이어서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반기 들어오는 걸 봐서 아마 방금 전에 이제 성호 MC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년 전망치들이 달라질 거예요. 더 올라간다.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하반기 때 의외로 또 예를 들면 굉장히 매크로가 계속 안 좋은 게 오래 지속되거나 미국에서도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얘기가 또 굉장히 더 늦어지거나 이러면 사실은 또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투자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기점이 5월에 네. 파월 가고 어. 새로운 애 오면 여기서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쓸 거냐인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야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 라고 하면 사실은 2차 전지는 또 완전 달라질 수 있죠. 아, 연준 의장 말씀하시죠? 네, 아, 연준 예. 의장이 어찌됐건 이제 파월이 바뀌면서 네. 트럼프의 방향을 조금 따라가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4월 9일 날까지 해서 최대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게 여러 가지 본인의 스케줄을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 시기 때까지는 사실은 좀 보는 게 나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에 ESS가 저희가 집중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이거 따라가줘야 돼요, 숫자가. 네. 숫자가 못 따라가주면 주가는 또 가다가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굉장히 많다. 뭐 그냥 무조건 좋다, 바닥 끝났다, 이제 좋아지는 것만 있다라는 것보다는 체크 다 하시면서 네.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도 어찌됐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제일 기대가 되는 건 ESS가 맞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보체계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아까 SDI 또 1번 픽하신 게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또 가지고 있거든요. 보너스 트랙으로. 맞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성장하는 건 ESS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만 조금 잘 타면 하반기 때는 또 야 드디어 예. 2차 전지가 다시 가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순간도 올지 않을까 내심 바라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유럽, 미국도 탈중국에서 메이드 인 EU 기반으로 만든 배터리를 선호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수혜를 받고 현재 수치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네. 시간이 갈수록 올릴 수 있는 포인트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는 통신 장비. 이렇게 올라갑니다. 광반도체, 통신 장비도 올라가고 뭐 여기 엮여 있는 뭐 우주항공도 같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근데 조금 이제는 여기 섹터를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야 여기 뭐 5G도 되고 우주항공도 되고 뭐 광통신도 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조금 근데 구분 지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발단은 젠스당 CEO의 입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광반도체 시대로 간다. 근데 그들이 필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루멘텀이 없어요. 네. 네. 일단은 그쪽에서는 루멘텀, 코이런트 혹은 노키아 같은 기업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기업의 R&D 비용과 최근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그래도 최소 최근 3분기 영업이익이 계속 우상향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에 움직였었던 원래의 어떤 강자들 있죠. KMW, RF 머티리얼즈, RFHIC, 그쵸. 솔리드 이쪽은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 괜찮다고 보여져요. 거기 좀 찐. 네. 하지만 어제 오늘 급격하게 그동안에 이제 양자 컴퓨터 테마까지 묻어가지고 상한가 간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요 기업들은 저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술력을 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상용화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그 해당 기업들의 기술력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한 곳에 모으는 건 저는 불가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들은 테마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어제 오늘 올랐던 장비 보면은 종목들 보면은 뭐 한 시총 1,000억 미만 종목도 많고요. 네. 3,000억 이하의 상당히 좀 가벼운 종목들이 네.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기본적으로 좀 유의하셔야 되고 이 섹터 안에 좀 진짜 펀더멘탈을 가지고 밸류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잘 추려내는 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세계커가 또 급하게도 질문하고 싶어 해서 아, 손짓을 또 보셨어요? 아 예. 아, 넘어가겠구나. 가봅니다. 아, 했는데 네. 아니, 본부장님이 지금 미국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은 그래도 좀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네. 말해 주셨는데 아주 작은 이슈긴 한데 우주항공청이랑 나사가 우주 광통신 분야 연구에서 좀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사랑 그래서 이게 혹시 약간의 모멘텀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냥 그 뉴스는 이번 들은 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통신부품주의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크게 한번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매출이 나와야 더 투자를 한다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아직 통신부품주가 없으신 분들은 좋아하신 낼 게 없어요.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추려서 더 봐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너무 동떨어져 있는 뭐 광통신 그리고 우주 이거를 보기보단 억지로. 올해 가을에 있는 5G, 6G 주파수 경매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을 먼저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6S 주파수 경매가 다가오는 이벤트로는 우리가 좀 그렇죠. 근거 있게 네. 볼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비디가 들어올린 쪽은 우주항공은요 사실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 작년부터 움직인 테마고 이제 신선한 게 좀 광통신 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그래서 루멘텀, 코이어런트 같은 종목은 올랐어요. 근데 길건호 대표님 사실 차트 비교를 해봤더니 네. 우리나라 종목들이 루멘텀, 코이어런트보다 더 올라갔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수급이 좋아서 그런 거 개인들이. 수급이. 개인들이 그렇죠. 막 올리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보면 딱 저건 것 같아요. 이걸 따라간다 이거보다는 언제 차익 실현을 할 건지 기회를 보는 구간 이라고 보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보니까 TMC가 어제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어제 올린 거 그대로 반납 다 했고요. 그다음에 아침 시작하니까 오이솔루션이 또 바톤 터치 장 시작할 때 받았다가 네. 또 오후쯤 넘어가니까 조금 반납했고요. 또 이제 오후쯤 되니까 기존에 방금 태성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인빌딩이나 주파수 경매 관련된 종목들이 오후장에선 또 탄력이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수급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테마성이 강한 애들은 아직 숫자가 안 보이니까 올라간 게 조금 부담돼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 네. 그다음 타자가 그래도 숫자가 보이는 기업들을 시장에서 수급이 찾으려고 하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안전한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태성 본부장님이 그 RF 딴 기업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RF가 대세긴 해요. 요새. 네, RF 머티리얼스, RF HRC 뭐 이런 애들 보면 사실 굉장히 대장주에 가깝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요 조금 아래 있습니다. 주가 아래 있다. 주가가 좀 쌉니다. 현재 구간에서. RFHS랑 네. RF RF 머티리얼즈가 광통신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합니다. 네. 그러면 타이밍상 얘네들의 바턴 타이밍이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광통신이 빡 올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는 이제 통신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수급이 매크로 주변이 확 시끄러우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네. 그리고 한 주에 보니까 테마가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가 엮여서 가던데 그게 그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건 쉽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 수급 자체가. 그러면 이제는 통신보다는 따라가기보다는 살짝 딴 데 가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통신은 잠깐 떠나도 된다.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만약에 이제 좀 쉬고 정말 적정한 투자할 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앞서 뭐 RFHRC, RF 머티리얼즈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쪽 국내 종목들을 사실래요? 루멘텀이나 코이어런트를 사실래요? 왜요?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면 걸렸어. 루멘텀을 사야 되는 게 맞죠. 루멘텀.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그럼요. 루멘텀이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통신주보다 덜 올라왔다고 보지만 한 달, 세 달, 1년으로 보면 지금 뭐 10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매출의 이익률이 막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강한 쪽은 루멘텀이라고 좀 보여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보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앞서 이제 RF도 말씀드렸지만 솔리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솔리드는 장단점이 명확하거든요. 기존에 기관 매출을 좀 받다 보니까 기관 매출의 장단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몇 년간 꾸준한 일감이 있는 장점. 단점은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크게 남지 않는. 하지만 여기에 유럽이라든지 북미로부터 해외 매출이 지금 쌓이기 시작을 했다면 평탄한 어떤 수주잔고 여기에 높은 이익성을 갖춘 수주잔고까지 겹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본다면 저는 솔리드의 현재 가격 괜찮다라는 점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쟁 시기 동안에 수급이 참 이 통신 장비 이쪽으로 한참 몰렸던 것 같은데 남들이 다 갈 때 못 갔던 부분들 이제 여기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뭐 국민주로 불렸던 네카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엔터의 중심 하이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슬슬 귀환을 준비할 때는 아닐까라는 게 좀 궁금해져서 마지막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평소에도 안 올라가고 전쟁 때문에 더 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억울한 거 아닙니까? 어제 뭐 네이버 주주총회도 있었잖아요. 예. 정기 주총 자리에서도 주주들도 좀 많이 네이버 주총을 했어요? 그 이슈도 묻힐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자, 일단 길건 대표님 네이버의 시간 한번 좀 준비해봐도 될까요? 저 지금 또 차트 보고 있거든요.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네. 지금. 뭔가 단절되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끊어져 있나요? 그리고 이제 뭐 보니까 득 보는 건 없고 악재는 다 흡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수급 자체가 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네카오도 이제 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AI 소프트웨어 테마를 너무 못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 들어서 그 네이버 같은 경우가 하이퍼 클로버 X라고 이제 들어가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사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야 그래 한글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토종이 낫겠지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번 써봤거든요. 차라리 챗 GPT나 다른 애들이 훨씬 낫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전략을 조금 수정한 것 같아요. 이제 B2C를 안 하고 B2B를 합니다. 네, 근데 의외로 얘가 요즘에 수익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아직 미미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실적만 따라온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결론은 실적만 따라온다라면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실적 확인이 들어가야 돼요. 네. 네, 그러면 1, 2, 3월은 사실은 B2B로 바꾸고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못해도 2분기 실적이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거의 넘어가는 거죠. 하반기로. 네, 그래서 상반기 때까지는 아직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카카오는요 사실은 더 가관이긴 합니다. 네, 카카오는 사실 저도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안타깝기는 해요. 아, 그럼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를 들고 계시는 개인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이 AI 기반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여전히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는 있지만 여기저기도 이제 실적이 아직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안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기대감이 있죠. 실적 지키죠. 그다음에 뭐 조방원도 저희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기에 어찌 됐건 돈 찍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통신 장비주도 얘기했지만 기대감들 많죠. 우주도 있죠. 로봇도 있죠. 그러니까 굳이 AI 소프트웨어가 얘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AI 소프트웨어로 이제 돈 벌어. 근데 이게 정말 빨라봤자 저는 하반기 초반은 돼야 숫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 보기 전까지는 저가 매력도 때문에 잠깐은 올라갈 수는 있지만 모멘텀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그쵸. 오기까지는 상반기는 조금 네.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주변에서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많이 받기는 하거든요. 네카우 들고 계신 분들이 차라리 물타기를 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오늘 아직 때가 아닌 게 맞네요. 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숫자를 더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보면서 딱 네. 드는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되게 좋았잖아요. 좋았죠.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생각한 건 이겁니다. 아, 나 네이버 없이 못 살아. 카카오 없이 못 살아가 되니까 주가가 그 정도로 가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여러분 지금 네이버 없이 살 수 있고요.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 없이도 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깰 만한 뭔가 소스, 신기술 이런 게 좀 나와야 실적은 좀 기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엔터 쪽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에 뭐 하이브 빼고 소비주가 다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가려나 했는데 오히려 어제 급락 나오고 오늘 종가 확인 한번 해볼까요? 하이브가 0.86, 애프터마켓은 1.55%까지 일단 올라는 가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좀 과하지 않냐? 오늘 리포트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하다라고 보기보단 앞으로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왔었지 않습니까? 주말 광화문 네. 공연에. 그거는 바꿀 수 없는 팩트. 그러면 하이브의 주가를 바꾸려면 광화문 그 공연이 잊혀질 정도로 해외 팬덤에서의 이제 반응도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네. 또 올해 변하지 않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엔터주를 이야기할 때 엔터주들의 계획이 연초에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A라는 그룹은 올해 어디에서 공연한다라는 게 1년치 계획이 1년치 있다. 계획들이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티켓 가격이랑 뭐랑 다 합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2026년도에 대한 매출 예상액이 나오잖아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하이브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게 지금은 맞다. 왜냐하면 공연의 규모도 그리고 예상 인원도 더 그쵸.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의 변수. 일단 광화문 공연에서의 그 응원 동원력은 좀 약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3월 달에 4월 달에 5월 달에 계획되어 있던 공연들이 순차적으로 잘 되면 괜찮은데 만약 그 공연의 규모가 약간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조금 안 기대치 나오게 부분이 되면 있네.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면 지금의 조정은 하이브는 저는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아직은 맞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이브 엔터사들도 1년 계획을 미리 또 세운다. 그리고 네. 성수기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쵸. 사실 봄이 열림과 동시에 여름에 진짜 극성수기 가기 때문에 그때 공연들을 무리 없이 잘 소화한다면 엔터주들도 좀 돈도 벌고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게 소외됐다고 해야 될지 억울하게 빠진 종목이라 해야 할지 그쪽까지도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길건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랜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보류하자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오늘 2% 넘게 오른 5,553선에서 마감했고 코스닥도 2%대 상승하면서 1,121선에 장 마쳤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분위기 어떤지 시세와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3.27% 오르면서 19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6%대 강세 움직임입니다. 99만 2,000원에 거래됩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ADR 발행 기대감을 가져갑니다. 내일은 또 SK하이닉스 주주총회가 열리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대차 어제 50만 원 선 깨졌는데 오늘도 2.68% 오름세지만 49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강세입니다. 증권가에선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2차 전지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ESS와 유럽 산업 가속화법으로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시세는 9.55% 오르면서 39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합니다. 7.54% 오르면서 59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1위에서 5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HVM이 강세입니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의 티어1 원자재 공급사로 승인이 됐는데요. 이 티어1이 최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넘게 오르면서 10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셀바스 AI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UTI가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셀바스 AI가 코스닥 150으로 대체 편입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5%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13,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규장 마감 후에는 TLB가 강세 움직임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지분 5% 매수 공시를 낸 영향입니다. 또 오늘 주주총회에서 6,300억 원이 넘는 주주 환원책을 발표한 미래에셋증권도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순위권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엔캠이 감사보고서 지연 공시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9,950원이고 TMC도 전일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4,350원에 거래됩니다. 이외에도 한택과 예스티, DL 모두 11%대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현대힘스, 코스닥 150 편입되자 거래량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영일인 26일을 앞두고 주가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 넘게 오르면서 2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SK오션플랜트와 SK이터닉스, 신재생 관련주들 나란히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유해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자 이 신재생 테마가 둔화된 분위기입니다. 현재 시세는 SK오션플랜트 10% 넘게 빠지면서 24,65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이터닉스 4% 가까운 약세 움직임입니다. 51,700원에 거래됩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도 랠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도 되나 싶었는데요. 유가는 10% 넘게 급락하고 3대 지수 1% 넘게 오르며 시장 전반에 리스크온 국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주요 이슈들 살펴볼까요? 먼저 증시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죠.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에너지 시설 공격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일본 투자를 확대하며 새로운 전략을 이어가고 있고요. 메타는 AI 에이전트를 앞세워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 최후 통첩 시한을 5일 유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사실상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에서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며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사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며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24시간 동안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고 이 협상의 주체로 지목된 이란 의회 의장 역시 가짜 뉴스라며 일축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협상 진위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현재 이란의 통신망은 파괴돼 내부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에 국제 유가와 금값 동반 하락했습니다. 우선 금값은 약세 보였습니다. 같은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자가 붙지 않은 금값 연일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금값 전쟁 발발 이후 이제 14% 넘게 빠지며 온스당 4,4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크게 안도했습니다. WTI 브렌트유 모두 두 자릿수 가까운 하락세 보였는데요. 다만 계속 지금 현재 오후 4시 기준으로는 90달러선, 98달러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향후 협상 여부나 이제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소식 살펴보시죠. 버핏 없는 버크셔 일본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종합 상사에 이어 보험사인 도쿄 마린 지분까지 확보하면서 투자 범위를 넓혔는데요. 지분을 최대 9.9%까지 늘릴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해 장기 투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시장을 핵심 투자처로 삼겠다는 전략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버크셔의 새로운 수장 그렉 아벨 CEO는 일본 투자를 미국 투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버크셔는 지난 2019년부터 일본 시장에 꾸준히 투자해 왔는데요. 현재 미쓰비시와 이토추 등 5대 종합상사 지분을 약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며 장기 전략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어서 메타버스 사업을 접은 메타 소식도 살펴보시죠. 메타는 사명까지 바꾸며 올인했던 메타버스 사업 호라이즌 월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성과 부진에 대한 돌파구로 AI 에이전트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저커버그 CEO는 직접 개발에 참여하면서 이 전 직원이 개인용 AI를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AI 광장으로 불리는 몰트북 인수까지 진행하며 생태계 확장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인력 20%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조직 실리화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보시죠. 먼저 미국의 ADP 주간 고용 지표와 함께 4분기 생산성과 단위 노동 비용이 발표되고요. 또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3월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가 공개돼 경기 흐름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이란 전쟁에서도 계속되는 탓코에 출렁이는 유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혼란스러운 장속 투자 포인트, 잠시 후 투자 노하우에서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 타격을 5일 뒤로 미루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We're doing a 5-day period. We'll see how that goes. And if it goes well, we're going to end up with settling this. No, not the Supreme Leader. Nobody, we have not heard from the son. Every once in a while you'll see a statement made, but we haven't. We don't know if he's living. They want
they want peace. They've agreed they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you know, et cetera, et cetera. But we'll see. You have to get it done. But I would say there's a very good chance. 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여부가 엇갈리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경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이경민 리서치부 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트럼프의 발언도 봤는데 네. 트럼프 또 탁코를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유가라든지 채권금리 임계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돌아가서 그린란드 사태 때를 보면은 채권금리, 그러니까 미국채 10년물이 4.3을 넘어서자마자 관세 부과한다고 했던 거 다 철회했죠, 바로. 그리고 이번에는 유가가 $100만 넘어가면은 분명히 발언을 해줍니다. 맞아요. 지난번에도 유가가 $150 근처까지 갔다가 등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때도 조만간 전쟁이 끝날 거다라는 발언을 했고 어젯밤에도 유가가 $100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죠. 자신이 생각하는 임계치를 넘어서는 시점이 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우호적인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그동안의 스텝을 발을 뺀다거나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는 안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워낙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너무 일희일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분석을 하고 뭐 세미나를 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기승전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발언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상황이 빠르게 진정되고 해결 무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시장을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막 책도 보고 막 그렇죠. 오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SNS 네. 들어가서 먼저 트루스 소셜을 보고 트레이딩 전략을 세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진짜 지정학적 리스크로 모든 연구가 네, 맞습니다. 무소용할 정도로 네.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현재 미국과 이란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좀 디테일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 네, 맞습니다. 이란은 대화한 적 없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누가 진실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알 길은 없겠죠. 그렇지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트럼프가 아니면 이렇게 블러핑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란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화에 좀 유리한 상황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는 스타일일지 좀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둘의 의견이 너무 엇갈리고 있어서 저희가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주가든지 아니면 유가 방향성을 보게 된다면 일단은 트럼프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네.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질이 있었다는 점들이 솔직히 거기까지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런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본다면 아마 5일 동안 어떤 흐름으로 나올지 네. 그리고 이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란이 여기서 우리 대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에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결론을 파기한 것은 이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강경한 대응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협상 전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거나 이 전쟁은 장기화 쪽으로 가는 시나리오들이 조금 더 많은 지금 신뢰를 얻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뭐 4월 중에 좀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3월 31일,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분기점이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미뤄졌습니다. 네, 정상회담이 좀 연기되긴 했죠. 그렇게 봤던 이유는 지금 트럼프의 모든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게 된다면 중국을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타격한 것도 베네수엘라의 최대 원유 수출국이 중국이었고요.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국도 중국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좀 풀었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었던 이유는 이게 뭐가 연관이 있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러시아 제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중국에 웬만한 원자재들을 중국만 사주니까 30-40% 싸게 사줬습니다. 싸게 팔아줬죠. 그런데 이 제재를 풀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원자재 가격들이 팔 때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원유 수입하는 40% 정도의 비중을 좀 압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자재를 싸게 샀던 러시아 쪽의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원자재 가격을 올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속내
사례를 드러냈죠. 중국에게 미국산 에너지를 좀 많이 사도록 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라서 지금 트럼프는 여기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서 어찌됐든 간에 원유 수입이라든지 천연가스 수입을 더 확대해라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정상회담에서 뭐 그때까지 보다 그 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게 된다면 이 사태는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9일 이야기 아마 아실 거예요. 4월 네. 9일 뭐 종전, 뭐 종식 가능성 4월 9일 얘기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막 소식통을 돌고 돌다 보니까 출처가 터키 네.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냥 관찰하면서 4월 9일 얘기 나왔는데 아마 중국과 미국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그 정도로 날짜가 나온 게 그 4월 9일이 아닐까 그리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정상회담에 되기 전에 네. 실무진들이 회담을 하고 그쵸.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놓은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날짜가 잡혀질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최근 들려온 소식으로는 협상을,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 장소가 뭐 터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5일간 유예하잖아요. 네. 왜 5일일 것 같으세요? 이게 우리나라 날짜로는 네. 일요일 아침이잖아요. 네. 증시에 영향 안 주려고 이런 걸까요? 뭐 5일이라는 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달 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내비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일이라고 한다면은 뭐 일요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3월까지는 어느 정도 봉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비료입니다. 중동 지역의 비료 수출 비중이 꽤 예. 높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비료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이 비료가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비료 수출이 안 되고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텃밭인 그 지역들의 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엮여 있다 보니까 3월 안에 어느 정도 해결하고 이걸 풀어낸 다음에 3월 말, 4월 초에는 비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도 좀 얘기해 네. 볼까요? 지금 전쟁 있고 하면 사실 금값이 제일 많이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그런 모습들이랑은 전혀 다른 상황들이 전개됐었잖아요. 금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이세요? 일단은 뭐 모든 자산이 예민한 것은 유동성 흐름이겠죠. 그런데 금이 가장 유동성이 예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원자재 담당하는 친구가 얘기했을 때는 네. 지난번 금이 급락했을 때 이제 금의 사이클은 끝났다라는 자료를 쓰고 저희도 그 의견을 냈었는데 금은 유동성이 가장 민감합니다. 만약에 지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면 금하고 채권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 근데 금은 엄청난 약세고 채권 금리도 올라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어떻게 본다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보다는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들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미국 PPI가 예상보다 너무 높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3월 FOMC에서 연준도 다소 매표적인 스탠스를 피력하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다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이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들을 자극하면서 금 가격에 좀 악재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밤에는 다시 또 금리 인상, 그게 전날까지는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걱정들이 컸는데 좀 간밤에는 줄어들지 않았나요? 뭐 그렇긴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여러 자산 중에 많이 오른 것들이 좀 많이 충격을 받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왜 많이 빠졌냐, 어떠다 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졌냐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월, 2월 동안에 2달 동안에만 고점 기준으로 한다면 50% 이상 올랐고 그런 자산들이 조금은 사이클로 돌면서 타겟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금에 대한 뭐 매수 기회, 트레이딩 이런 쪽은 어떻게 좀 생각을 뭐 하세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 지난번 그동안처럼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사이클은 저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사이클을 보면은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는 금, 은이 제일 좋고요. 네. 그 와중에 경기가 좀씩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산업금속 그리고 뭐 기철금속이 좋고 그 다음에 원유, 그 다음에 곡물 이 사이클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저희는 비철금속 쪽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까지도 함께 좀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요즘 뭐 봤을 때는 금도 금인데
금만큼 튀어 오르고 막 변동성 큰 건 사실 유가잖아요. 네. 근데 유가도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금도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저거 실물금으로 거래한 거 없다. 이런 얘기 있듯이 지금 유가도 사실 투기적 수요가 많다. 이런 네.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묻어있기는 한데 맞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투기적 수요라고 한다면은 이 이슈가 좀 진정됐을 때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투기적 수요는 빠질 수도 있겠죠. 상당히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뭐 3개월, 6개월간은 장기화되는 그림이 아니라면 네. 아마 저희가 예상한 대로 4월 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게 된다면 유가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유가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20% 이상 뭐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회로로 10% 정도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20%가 계속 묶여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유가는 120, 130달러를 갔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를 통해서 좀 우회로를 통해서 유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G7 주요 국가들의 국가 비축유도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단에서의 부담들은 20%보다 낮은 어떻게 본다면 10% 미만이라는 점에 있어서 유가의 상단도 좀 제한적이다. 근데 호르무즈에 뚫리게 된다면 곧바로 원유 수급이 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겠죠. 지금은 여전히 원유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 우위 사이클이다 보니까 호르무즈에만 좀 네. 풀리게 된다면 저희는 유가는 70달러 초반 그 밑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부장님 다른 분들은 네. 또 지금 이번에는 생산 시설 자체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뭔가 뚫린다고 해서 유가가 빠르게 진정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한두 달 내에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자재 애널리스트가 말하기로는 생산 시설 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많지 않고 정말요? 지금 생산이 중단된 것은 이동을 못하고 생산 저장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감산을 하는 거죠. 생산 시설이 직접적으로 포격당하고 완전히 망가져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아마 유가는 지금 130달러, 150달러까지 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는 일단 지금 우회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상방은 어느 정도 좀 닫혀는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원활해지면은 예전 가격 70, 60 그 정도로도 좀 회복할 가능성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지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연관되는 게 사실 뭐 최근에 달러원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도 금방 자리를 잡겠네요. 네, 지금 유가랑 원달러 환율을 같이 그려보시면은 너무 똑같이 가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똑같이 가는 그림이라서 저희 환율 담당하는 친구랑 얘기해봤을 때는 지금 유가가 100달러 넘어서 120달러까지 열리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1,530원까지 열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70달러 초반으로 간다. 뭐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1,400원 중반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뭐 다시 돌아서 기승전 지정학적 리스크이긴 하지만요. 이것만 안정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되는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뭐 글로벌 증시, 특히 코스닥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놓고 본다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탄력적인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모두 이제 끝이 났다. 네. 종전이 났다라는 때로 우리 시장을 바라보면은 예전과 똑같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거쳐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색깔은 좀 변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저희는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색깔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왔던 것은 정책과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 2월 달 수익률을 보면 명확한데요. 글로벌 1위는 압도적으로 한국이고요. 2위, 3위가 대만하고 일본입니다. 일본은 정책 기대, 대만은 반도체 실적 기대, 반도체 실적 기대와 정책 기대가 맞물린 한국이 제일 좋았고요. 그래서 정책이 더 강해졌냐, 실적이 더 강해졌냐를 보게 된다면 저희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묻혀 있지만 정책도 더 강해졌고 실적도 더 강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고요. 실적을 끌고 가고 있는 반도체의 주도력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수로 해서 보면 코스피 그러면 6천 회복도 단기간에 가능할 수 있을까요? 뭐 저희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추후 실적 흐름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뭐 상반기 중에는 앞자리수가 한 번 더 바뀔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요. 그게 네. 다 미중이 만난다라는 거에서 가정의 하에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죠.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제는 네. 4월 중에 어느 정도 사태가 해결된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5월, 6월까지 지속되게 된다면 최소한 저희는 코스피 상단을 좀 낮춰야 될 것이고요. 그때는? 만약에 6월 이상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 하우스뷰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전쟁 장기화를 네.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네, 4월까지도. 짧게 코스닥 지난주에 네. 승강제 이야기 나왔던 네. 거 보셨을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뭐 승강제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 전체가 바뀌긴 어렵겠지만 일단은 포커싱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정부 차원에서 코스닥이라는 시장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들을 명확해졌기 때문에 저희는 채권금리만 안정된다면 네. 코스닥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채권금리만 안정된다면 코스닥도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안정이 되는 것 그리고 뭐 승강제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코스닥을 신경을 쓰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구나. 이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노하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